돈을 줄 수 있어. 나 1,100원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린 거야 지금. 아, 물리셨다고 유성님. 오늘부터 6주 동안 아재 체험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하는 걸 보고 나니 드는 생각들도 좀 있고, 또 지난번에 했던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 정도 해주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첫 번째로 할 거는 증권업이긴 하는데 당장 이제 면접을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고 싶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나온 거에 대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2022년 2분기 실적 리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서 증권업은 그 리뷰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아재 체험 두 번째 시즌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삼성증권이 올해 하반기에도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어요. IB 기업금융과 IB 대체투자가 반려져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IPO, M&A, 인수금융 같은 기업금융, 사실 기업금융과 대체투자,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으로 구분하는 건 맞긴 하는데, 이렇게 IB에서 다른 부서인 것처럼 사람을 모집하는 건 제가 알기로 처음이에요. 이제 그만큼 대체투자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저한테도 많이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인프라 금융, 실물 부동산, 부동산 PF, 리츠 등 대체투자. 대충 말씀드렸지만 IB의 삼성 같은 경우 IB 수익을 다 골라서 보여주는데 IB 수익이 대부분 대체투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IPO에서 리츠 IPO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갑자기 리츠 IPO를 잘하는 회사가 돼버렸죠.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증권업종의 모집 직군과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이 회사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IB에서 대체투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놓고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대체투자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총 이렇게 3개 챕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이익 추이예요. 결론적으로 작년 1년이 너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미래와 한국투자와 NH를 갖고 온 게, 삼성은 이미 다 끝나서 이 3개의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잘하는 부분도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으나 회사 전체로만 봤을 때 작년 대비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다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작년의 평균 대충 이쯤 될 것 같은데 이번 평균은 분명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좋지 않다가 중론입니다. 크게 3가지예요. 거래대금의 감소로 인한 증권사의 위탁 매매 및 이자 수익의 감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거래대금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HTS건 MTS건 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했던 내용들, 거래했던 건들 수가 압도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 이제 주식으로 돈 벌 기간은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위탁 매매, 그러니까 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했다.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이 이자 수익,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좀 있었었는데, 증권사에서 이자 수익이라고 하면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자기는 분명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한 1,500만 원어치 계약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증권사가 이거 이상이면 이자 나오는데 너 해볼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바로 이자 수익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2개는 거래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기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유독 장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주식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구간이었죠. 투자를 안 하는 놈들이 바보였던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했던 거였지.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그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서 요 수익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증권사들은 이 수익이 감소되는 것들은 예상하고 있었죠. 두 번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증권사 모유 채권의 평가 손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Sales and Trading이라고 하는 S&T 부서의 FICC,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뭐 이렇게 부르는 곳들에서 대부분 Fixed Income, 채권만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채권의 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증권사가 투자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 없어요.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율만큼 원금이 할인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더 싼 가격에 사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증권사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S&T라고 하는 부서 또는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라고 하는 FICC라고 하는 부서는 이 채권의 평가 손실 때문에 사람을 적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운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손실 규모예요. 그러니까 올해 잠깐 안 좋았다고 해서 안 뽑는다?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오히려 한 명 한 명이 미니멈에 한 1, 2주 굴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동기 형이 나 이번에 처음으로 북을 받았어.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받았어. 라고 했을 때 규모가 막 6, 7천억 됐었어. 그러니까 원래 FICC 부서는 채권 운용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좀 잘할 만한 사람들을 뽑는 부서라서 원래 많이 안 뽑기도 하고 이런 평가 손실들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듀레이션이 7개월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이미 다 예측하고 대응했다. 이미 대응해서 만기 다 줄여놓고 대응 이미 해놨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거지. 세 번째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그리고 수익에 대한 우려예요. 근데 부동산 PF라고 하는 건 분양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분양이라고 하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 분양은 말이 한문이라서 그렇지 그냥 아파트 또는 오피스 같은 한 채 한 채를 팔아 넘기는 행위가 분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양을 가정한 공사 중인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분양이 잘 되면 부동산 PF가 잘 되고 분양이 안 되면 부동산 PF가 잘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겠지. 분양을 바라보고 돈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여기 빠져 있는 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지고 지방의 미분양률이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증권사의 PF가 우려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못 돌릴 거다라고 하나. 다만 이분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작 그때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거예요. 뭐 뉴스에는 작년보다 채용을 많이 줄였어요 라고 이야기가 들겠지만 증권사 자체의 수익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여기서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위탁매매 수수료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거래량과 일치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개인들이 얼만큼 불나방인지가 보이는 거야. 어슬렁어슬렁이지만 출렁출렁이지만 약간의 상향곡선은 그리긴 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자산의 부의 증식, 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의 증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이런 것들인데 이때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폭발적으로 는 만큼 폭발적으로 꺼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올라왔던 상승분만큼을 따져봤을 때 이때는 그냥 특수했던 기간인 거고 어쨌건 이거는 올라간 만큼 떨어질 거라는 건 무조건 예측했을 거라는 거죠. 재밌는 건 거래 대금이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꺾이잖아요. 근데 신용공여,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은 확 안 꺾였다? 안 꺾였어야지. 금리가 올라간 걸 반영하더라도 이게 너무 안 꺾였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린 거야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 물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오면 팔 수 있겠지가 아니라 큰일 났다로 시작해요. 큰일 났다. 못 판다. 그러니까 얘는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보면 이게 되게 기가 막힌데요. 이 개인 거래 비중이라고 하는 게 보면 쭉 오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80%가 개인이에요. 거래가. 작년에. 기관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 기관은 진짜 그냥 조금 튀는 정도지 얘처럼 이렇게 불쑥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면 연평균 회전율 보잖아요. 연평균 회전율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샀다 팔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가 지금 이거 보여요? 뚝 떨어지죠. 이 뚝 떨어지는 수준이 보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보다 더 떨어졌어.
제가 물렸다라고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신용잔고도 물론 뚝 떨어지긴 하지만 얘가 이 회전율이 멈춘 것만큼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얘가 말해주고 있죠. 회전율이 뚝 떨어진 건 사람들의 거래를 중단한 건 맞는데 그 중단이라고 하는 게 다 팔고 시장을 떠난 게 아니야. 아, 물리셨다고 유성님.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 말하는 위탁 매매 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애시당초 여기 있는 증권사들이 기대도 크게 안 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얘는 줄 수 있어. 이게 확 줄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용잔고, 투자예탁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얘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증권사 채권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다 대응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지난 분기에 손실을 다 때려 맞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2분기는 나쁘지 않아 정도예요. 문제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다음 1분기까지 금리를 튀어 올릴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다우존스나 S&P가 지지선 뚫고 하락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분명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긴 하겠으나 어느 정도 얘네들이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 이거는 크게 상관없다. 부동산 PF 관련된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부동산 PF 부실 사태보다 훨씬 더 건전해졌고요. 당연히 수익은 줄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론입니다. 그냥 여기 경기는 좋지 않다. 제가 경기는 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외적 상황 자체는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안에서의 어떤 각각의 부서들은 지금 힘을 기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